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7쪽이죠. 3. 행정의 과정 그러죠. 과정 우리가 프로세스 절차 그러죠. 그러면 행정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 그 과정이나 절차 단계를 우리는 행정의 과정 그럽니다. 다시 한번 행정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단계 절차를 연구한다를 우리가 행정과정 그러죠. 그러면 행정과정은 전통적 행정과정하고 상대적으로 현대적 행정과정으로 구분하죠. 근데 시험에 출제되면 딱 하나 전통적 행정과정을 연구한 학자가 누구냐? 루터 큐릭이다 이거야. 그 학자만 잡으면 되겠죠. 그럼 개념 1번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절차나 단계다. 두 번째 전통적 행정과정 옛날이니까 1920년대 현대적 행정과정은 60년대 구분된다. 페이지를 넘겨서 시험에 나오면 딱 하나 있죠. 이거 1번만 별표 주세요. 전통적 행정과정은 기억 처음 밑줄 행정학의 아버지가 우두루 일순이잖아요. 작년 3회 시험 문제였죠. 우두루 일순하면 정치 행정은 다르다는 거야. 정치 행정 몇 원론이죠? 이원론이다 이거야. 꼭 이건 아셔야 돼. 초기 행정학, 초기 행정학은 무조건 정치 행정 몇 원론이다? 이원론 그러죠. 반대는 정치 행정 이론론. 이게 작년 우리 3회 시험 문제였다 이거야. 그래서 정치 행정 이론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 윌슨, 큐릭을 들 수 있다. 참거짓,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윌슨하고 같은 학자가 누구냐면 루터 큐릭이다 이거야. 그렇죠. 루터 큐릭이다. 큐릭이 연구한 게 바로 전통적 행정과정. 니은 그죠. 큐릭의 포스트코바 개념에 따라서 행정 과정은 플레이닝, 오가나이징, 액티베이팅, 컨트롤링으로 하겠다. 그럼 들어갑니다. 보충에다 별표줘요. 큐릭은 최고 관리자가 지녀야 될 역할이 몇 가지 있다? 7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시죠. 조직을 3등분 하다 보면 하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최고 관리자. 이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을 암기하기 좋죠. 포스트 코바다. 누가 연구했다? 큐릭. 언제? 고전적 행정학,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자, 별표했습니다. 1번 1937년 출판된 큐릭과 어이그 행정과학 논문집은 11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한 논문에서 큐릭이 전개한 것이 포스트코바라다. 이것은 밑줄 전통적 행정이론에서 누구? 최고관리자 역할이었다. 2번 플레이닝 뭐다? 기획기능. 대통령은 무슨 기능이 있다? 기획기능. 두 번째 오가나이징 뭐다? 조직화 기능. 스태핑 인사기능, 다이렉팅 지휘기능, 코오디네이팅 조정기능, 레포팅 보고기능, 버제팅 예상기능. 7가지죠. 그래서 이제 최고관리자의 기능이죠. 옛날에는 상관의 부한테 명령을 내린다. 뭐지? 하향식 그런 거야. 하향식 관리. 동여 상관의 명령에 부하가 복종한다. 상명하복. 다른 말로 상의하달. 고로 권위형이니까 뭐지? X이론. 여러분 좀 봅니다. 옛날에는 최고관리자가 하위관리자한테 일선관리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자 이렇게 말하죠. 상명하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명은 상관의 명령에 부하가 복종한다. 다른 말로 상의하달 그러죠. 상의하달. 상관의 뜻을 밑으로 내려보내준다. 권위정이죠. 권위형. 영어로 뭐지? X는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상의하달 반대는 뭐겠어요? 상의하달 반대는 하위 뭐가 되는 거지? 상달 그랬지.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다 무슨 체제지? 폐쇄체제. 폐쇄체제. 그리고 공식 구조를 중시했죠. 다섯 번째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 그래서
전문화 원리, 조정의 원리, 통솔범위 원리, 무슨 원리다? 원리주의다.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현대적 행정 과정은 볼 필요 없다. 우측 가서 39페이지. 그 리을에다만 좀 밑쪽 와요. 행정의 과정 중 예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계가 뭐다? 기획. 우리나라도 현재 기획 재정부가 있단 말이야. 예상과 기획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4절 행정학과 관련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요.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사 용어 정리를 통한 개념을 파악하자. 그래서 두 번째 뽀그림을 연상하자. 뽀그림. 세 번째 상황에 따른 용어 선택하기. 1번 밑줄 긋습니다. 과학성 반대가 뭐다? 기술성이야. 페이지를 넘깁니다. 넘기면 보편성하고 뭐가 나오지? 투수성.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 자, 용어 정리 이제 한번 해보죠, 제가. 이 뽀그림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뽀 그림을 놓고요. 가치냐 사실이냐. 가치니까 기술성이네요. 그렇죠? 기술성. 반대로 과학성 그러죠? 과학성. 그다음에 기술성이가 특수성. 반대는 뭐가 되는 거지? 보편성 그러죠? 보편성.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정치다는 거죠. 정치. 반대는 상대적으로 뭐지? 행정. 그럼 봅시다. 행정이 과학성이 되려면 행정은 정치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정치행정 몇 원론이다?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 때 행정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과학성. 다른 말 뭐 추구하지? 사실. 그게 바로 논리 실증주의. 대표적인 학자 누가 했어? 허버트 A. 누가 했다? 사이먼. 사이먼이 연구한 패러다임으로는 행정 뭐가 되는 거지? 행태론. 이렇게 연결됩니다. 반대로 행정학이 가치 문제, 행정학의 기술성이 되려면 행정학이 정치의 기능까지 해줘야 된다. 정치행정 몇 원론이지? 이론론. 정치행정 이론론. 대표적인 게 논리시중주의를 비판하는 게 뭐였지? 현상학. 현상학. 사이먼이 아니라 드와이트 누가 나오지? 왈도. 왈도가 연구한 게 바로 행태론을 비판했다 해서 그게 바로 뭡니까? 신행정학. 이렇게 정리되죠. 뭐 아주 단순하죠. 한 단어만 딱 잡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학이 과학이 되려면 행정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행정은 정치 분야가 아니니까 정치행정 몇 원론 때 강조했다? 이원론이다. 이거야. 반대로 행정학의 기술성을 다루려면 행정이 정치의 문제인 가치 문제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행정 몇 원론 때다? 1원론 때다. 또 두 번째 봅니다. 1 플러스 1은 반드시 2가 나온 거야. 원리, 원칙, 규칙. 원리, 원칙, 규칙, 법칙을 발견해 나간다. 이게 바로 뭐지? 과학성입니다. 다시 한번. 원리, 원칙, 법칙을 발견하는 게 뭐다? 과학성. 1 플러스 1은 반드시 뭐다? 2다 이거야. 반대로 기술성은 1 플러스 1은 기요미 뭐다? 기요미. 원리, 원칙, 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 뭐가 되는 거지? 기술성 그럽니다. 기술성.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 이게 사과나무죠.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나무 밑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낮잠자. 뉴턴이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잠을 자고 있다가야. 사과나무에서 능금이 떨어져서 뉴턴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뉴턴이 깜짝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왜 능금이 떨어질까? 왜? 사과나무에서 능금이 왜 떨어질까? 화이를 연구하는 게 바로 뭐다? 과학성 그런 거예요. 과학성. 두 번째는 떨어진 능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우를 연구하는 게 바로 뭐다? 기술성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성을 다른 말로 뭐라 말한다? 규칙성 그래. 규칙성, 인과성을 발견하는 게 바로 뭐다? 과학성. 기술성은 반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니까 뭐가 되는 거지? 처방성 그래. 뭐다? 처방성. 문제 해결성 하면 뭐가 되지? 기술성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봅니다. 의사하고 환자의 관계를 생각해봐. 의사가 환자가 의사를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픈가를 진단 좀 해주세요. 했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환자 배를 진단해 본 결과 환자 배가 아픈 원인은 뱃속에 회충이 50마리가 들어있다. 병의 원인을 진단만 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지? 과학성. 두 번째, 환자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배가 나을 수 있습니까? 처방 좀 해주세요. 알았다. 앞에 있는 약국에 가서 회충약 50알을 사서 한 번에 먹으면 배가 나을 것이다. 처방해준다.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게 뭐가 되는 거지? 기술성이다. 이거죠. 기술성.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 투수성 해봅니다. 우리나라 지도는 3자, 5자만 가지면 그래죠. 여기 미국이 있단 말이야. 미국이 있다 이거야. 동부, 서부. 그럼 잡으세요. 1 플러스 1은 우리나라도 2가 되고 미국도 2가 되는 거야. 예,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다 하면 뭐지? 보편성 그래.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은 한국은 2인데 미국은 2가 아니야. 한 국가에만 적용할 수 있다. 뭐가 되는 거지? 특수성 그럽니다. 특수성. 다시 한 번 더. 구구단은 시공을 초래해서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변화가 없다. 하면 뭐가 되는 거지? 보편성. 아니다. 구구단은 시공을 초래해서 달라질 수 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지? 투수성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우리나라 신생국 학자들이 미국 행정이론을 도입하고 연구하고자 한 이유는 행정학에 뭘 믿기 때문이다? 보편성을 믿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미국 행정이론을 신생국에 도입했더니 실패했더라. 뭐가 되는 거지? 투수성. 보편성과 투수성은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비교행정에서 연구한 게 바로 뭐다? 투수성과 보편성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봤을 때, 이걸 좀 다른 거야. 그럼 과학성하고 보편성은 유사점도 있고, 기술성하고 투수성 유사점 있죠. 그러면 과학성하고 보편성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한 거야. 증명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과학성하고 기술성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방식,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편성하고 뭐가 나온다? 투수성이다. 이렇게 구분은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개념 및 특성. 행정학이 과학이냐 아니면 실천 이주이냐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각기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전개되었다. 그렇죠? 자연과학 업적에 관심이 높은 학자는 행정에보다 과학성. 반대로 사회과학자는 뭐지? 기술성. 사회과학자는 실제 행정의 실용성, 창조성과 같은 행정의 기술성을 강조했죠. 2번, 4번 반대표시 과학성이란 외를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통계적, 경험적 방법에 의해 이론이나 설명, 인과성, 유형성을 정립하자. 반대로 3번 기술성이란 행정의 활동 자체를 처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로 보고 실용성, 실천성, 처방성, 문제결성, 가치성, 당위성 등의 정책 중심적 성향을 강조해줘. 반대 표시 해보죠. 밑에 과학성, 사이언스하고 기술성보다 아트. 화의 중심, 반대로 하우 중심. 두 번째, 객관적 자료의 수집. 그래서 인과성, 유형성, 보편성 주로보다 발견의 방법을 쓰죠. 반대로 실용성, 처방성, 투수성, 창조성보다 발명. 언제? 정책적 이론론자인 사이먼. 이게 바로 뭐지? 행정의 토론. 반대로 정책적 이론론 왈도. 이게 뭡니까? 신행정학.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과학성, 기술성 한번 해보죠. 1392년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뭐 했다? 발견했다. 고로
1392년 이전에도 신대륙은 어떻게 존재한 거야. 존재한다. 존재를 연구하는 게 바로 뭐지? 과학성.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주로 뭐다? 발견. 그 다음 에디슨은 세계 최초로 전기를 뭐 했다? 발명했다. 발명. 그럼 에디슨 이전에는 전기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규범 당위성, 발명을 강조한다. 그게 뭐가 되는 거지? 기술성 이렇게 말하죠. 3번 과학성과 기술성의 관계. 과학성은 인간 행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던 행정 행태론 연구에서 강조했죠. 인간 행태를 되도록이면 과학적으로 연구하자. 행정 행태론. 누가? 사이먼. 그 다음 2번 이제 과학성을 다른 말로 설명성, 인과성, 객관성, 유형성 그래. 예를 들면 영어로 X is보다 Y다. X is 영어로 B. 이게 바로 뭘 말한다고 했지? 존재. 존재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3번 과학성은 행정이론이나 모델을 구성할 때 논리의 친밀성, 조작적 정의, 가설의 경험적 검증, 자료의 수량적 처리 등을 강조하고 있죠. 3번, 4번 반대 표시. 반대로 기술성은 무엇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선에 입각한 행정인지를 따져보는데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규범 당위성. 그다음 5번 현대 행정학의 과학성이 곤란한 이유는 행정이 정치의 문제 뭘 포함한다?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치 판단 문제이다. 그리고 6번에다 별표하고요. 현대는 행정학은 지금 행정학은 과학성만 있다. 기술성만 있다. 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별표. 이제 보편성하고 특수성은 적용성에 따라서 달라지죠. 2번에 좀 별표해봅니다. 보편성하고 특수성 좀 별표해줘. 중요합니다. 1. 우수한 행정이론과 제도는 시대와 상황이 다른 곳에 이식되더라도 그 효용성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 언제? 50년대 비교행정론자들이 연구됐다. 그리고 3. 개도국이 선진국의 행정이론을 도입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행정이론의 보편성을 믿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다. 보편성. 특수성 반대죠. 1. 행정이론과 제도는 그가 처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효용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행정이론이 신생국에 도입되었을 때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던 경험은 행정학이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 한 국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행정이론과 다르다는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행정학의 특수성을 믿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한 국가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3. 성공적인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제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은 항상 단면성이 아니라 뭐다? 양면성이다. 양면성은 고려된다. 그다음 행정학 이론의 특성 스테판 K. 베일리. 베일리라는 학자는 행정 이론을 5가지로 연구했는데 96년 이후 국가직 7급, 9급 한 번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96년도 경찰관부직에 딱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용어 정리입니다. 간단히 1번 보세요. 기술적을 다른 말로 설명적 이론 디스크립티브 시로를 그립니다. 1번, 2번 반대 표시 봐. 처방적 이론 프리스크립티브 시로리. 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리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술이라는 게 참 그래. 우리 한글로 제가 해봅니다. 기술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술이 있고요. 네, 기술. 이게 진짜 기술성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성.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술 시간 있잖아. 기술 시간에 무엇인가 똑딱똑딱 만들어내서 책꽂이도 만들고 걸상도 만들고 이 기술이라는 게 바로 만들어낸다. 뭘 말하는 거지? 창조성을 말하는 거야. 창조, 아트. 창조성이야. 근데 또 잡아. 두 번째 이런 기술이 있어. 이런 기술이 있단 말이야. 기술.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을 잠자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읽어보자. 그걸 뭐라 말하지? 일기. 그럼 일기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적어봤는데 실제로 경험했던 사실을 적어야 되겠죠. 이 기술이 바로 이걸 말한 거야. 보자. 뭐가 되는 거지? 과학성이잖아. 과학성.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기술이 있단 말이야. 전혀 다른 말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기술성을 다른 말로 창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처방적 이론, 다른 말로 규범적 이론. 정확히 말하면 이게 바로 뭔 말하지? 처방성을 말하는 거예요. 처방성. 이 기술은 뭐가 된 거지? 과학성. 그럼 1번 보세요. 1번 기술적, 즉 설명적 이론은 1번이 아니라 몇 번을 말한다? 2번을 말하는 거야. 2번. 디스크립티브 스로리. 기술적 이론은 행정기관 내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관찰된 행태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피라미드형의 계층제에 관한 이론이 있다. 구체적인 사실, 이걸 뭐라 말한다? 기술적, 다른 말로 설명적 이론. 반대로 처방적 이론이 뭐냐? 관료제의 전문성과 정치적 권력을 이용함으로써 공공정책의 방향을 해결한 거야. 공공정책의 방향을 해결한다. 처방적 이론. 일단 기술적 이론이 행정의 병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면 처방적 이론은 그 병에 대한 원인을 해결한다. 이제 규범적 이론, 조직 내의 원활한 의사전달과 같은 상당히 모호한 가치 또는 목적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규범들을 설정한다. 4번 이제 전제적, 즉 가설적 이론, 일명 가정법을 말하죠. 사람들이 관료제적 환경 내에서 정치적 제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행태나 특성을 이해하고자 시도함으로써 행정 실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인간의 본질이나 조직의 성격에 관한 큰 가정 또는 기본적 가정을 밝히는 이론이다. 4번만 별표 한번 해주세요. 경찰 과목 시험 문제. 전제적 이론을 다른 말로 가설적 이론이다. 꼭 그것만 별표. 5번 그냥 도구, 툴, 다른 말로 보다 수단적 이론. 도구적 이론은 정치체제 내의 어딘가 다른 곳에 규정된 가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해서 연구한다. 도구적 이론, 다른 말로 수단적 이론. 그럼 결론 내립니다. 스테판 K. 페일리가 연구한 행정 이론 중에서 전제적 이론, 가설적 이론 개념만 정리해 주세요. 5전 공행정과 사행정은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이미 기출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시 출제하기 어렵겠죠. 공행정과 사행정 참 재밌어요. 이걸 정리함으로써 여러분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 첫째 보자. 정부 활동이 공행정, 기업 활동은 사행정 그럽니다. 두 번째, 정부한테 맡겨놓으면 정부 실패, 시장한테 맡겨놓으면 시장 실패. 그래서 정부하고 시장이 협력을 합니다. 삼색타 그러죠? 삼색타 우리가 공생산 그래. 공생산 방식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죠. 공생산 방식을 삼색타 그럽니다. 그리고 3. 공행정과 사행정을 통한 공공재하고 민간재를 비교해. 정부가 생산한다 공공재, 민간이 생산한다 민간재. 이렇게 많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 이제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구현으로 신공공관이 등장했다. 자, 또 7번 보죠. 행정학은 1편만 잘하면 2편, 3편, 4편 아주 쉬워집니다. 계속 연결되니까 1편이 중요해. 1편. 우리가 구구단만 이해해도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피라미드, 계란 합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피라미드이 바로 공행정입니다. 계란이 뭐가 되는 거지? 사행정 그런 거예요. 영어로 1섹타. 섹타. 우리말로 분야 그러죠? 그냥 분야. 여기 1섹타. 사행정은 몇 섹타지? 2섹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1섹타를 강조하면 큰 정부. 큰 정부로 인한 무슨 실패다? 정부 실패. 2섹타. 시장에 맡겨놓으면 무슨 실패지? 시장 실패. 그래서 80년대부터 70년대 말 80년대부터는 안 되겠다 해서 정부하고 민간이 협력하자. 협력해서 생산하자. 몇 섹타지? 3섹타. 우리말로 코프로덕션. 공생산. 뭐라고 한다? 공생산 이렇게 말하죠.
민관 혼합 생산 방식을 몇 섹터다? 3섹터. 관. 정부적 관이죠. 반대는 뭐다? 민관 혼합 생산 방식을 몇 섹터다? 3섹터 이렇게 말합니다. 3섹터가 발달할수록 정부 영역이 줄어들잖아. 큰 정부가 아니라 무슨 정부다? 작은 정부. 그리고 무슨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정부 실패 극복. 개념. 공행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실현시키기에 목표를 설정한다. 반대로 사행정이란 개인 또는 민간기업체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능률적, 관리적 단위의 운영을 말한다. 표현은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럼 공행정과 사행정은 차이점도 있지만 모두 있다? 유사점이 있겠지. 뭐 상식적이잖아요. 자, 공무원들이 하는 활동하고 삼성전자 직원이 하는 활동 차이점이 있을 겁니까? 첫째, 주체가 틀려. 국가. 반대는 뭐지? 사기업체. 목표에다 좀 별표고요. 정부는 공익이야. 공익은 보이잖아. 추상적이죠. 뜻이 많다. 다원적. 골고루 혜택을 준다. 형평성. 반대는 사익 추구. 구체적. 목표는 정해져 있다. 이론적. 그리고 뭐지? 효율성. 대상은 국민. 불특정 다수죠. 사행정은 일부 고객. 특정한 뭐다? 소수. 정치적 성격에다 별표하고요. 행정은 정당, 이익단체, 의회, 국민의 영향, 통제 감독을 직접 받음에서 정치성. 상대적으로 경영은 상대적으로 비정치성이죠. 법적 규제, 엄격한 법적 규제에서 타율성. 반대로 민간기업은 상대로 재량행위 뭐다? 자율성. 재화 구분, 경찰, 국방, 일기예보 전부 다 뭐지? 독점성. 비경쟁성, 비시장성 이런 재화를 우리는 공공재 그런 거야. 반대로 삼성전자 많잖아. 우리 휴대폰 갤럭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뭐 샤오미폰도 있고 많잖아. 뭐다? 경쟁성, 시장성 이게 바로 뭐지? 민간재. 네, 정부는 공개성입니다. 정보공개법이 있어. 정보공개법. 공개성. 예를 들면 LH공사 뭐 원가를 공개해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라. 그런데 삼성 레미안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보다 비공개. 능률 측정. 정부는요 가치 문제로 계량화가 곤란해. 반대로 사실 문제로 계량화 용이하죠. 신분보장 강하죠. 노동시장의 경직성. 직업공무원 반대로 노동시장 약해. 노동시장이 뭐다? 유연성. 그래서 한 번 공직에 들어가면 뼈 묻을 생각해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신분보장이 강하다. 공행정. 정리해고, 구조조정, 감축관리 마음대로 해. 두산 뭐 인프라코. 그래서 신분보장이 약하다. 사행정. 3번. 그렇다면 이제 공행정과 사행정은 유사점도 있어. 유사점이 있으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야만이 공사행정 매단론 이론론이 되어 있지. 첫째는 뭐 1번은 뭐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성이야.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성만큼은 유사점이죠. 2번에다 별표 줍니다. 관료제적 성격이 있어. 관료제야. 뷰로크래시. 여러분 기억나죠? 민간 조직이든 정부 조직이든 삼각형, 피라미드를 띄는 조직을 우리는 뭐라 말하지? 관료제. 별표. 관료제적 성격. 관료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다? 계층제. 하이라키 계층제. 두 번째는 합리적 지배. 세 번째는 뭐다? 대규모성. 그게 관료제다. 그리고 이 관료제는 관료제의 순기능적 측면과 어울려 역기능적 측면도 내포하겠죠. 세 관리기술의 적용성이야. 민간조직, 정부조직 전부 다 컴퓨터와 같은 관리기술을 도입하겠죠. 다섯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협동성을 지닌 뭐다? 의사결정. 협동성을 지닌 의사결정. 다섯 번째는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성, 관리하다. 하나는 뭐 있지? 봉사성. 여기까지가 유사점. 그래서 이제 행정과 경영의 상호관계를 봤더니 케이든이라는 학자에서 케이든의 지적처럼 양자의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특히 오늘날 대규모 기업체가 출현해서 대규모 기업체가 출현했다. 이게 바로 뭐지? 관료제야. 또 민간기업도 정치성과 영향력 확대되어 있어요. 전경련, 전국 경리대 총연합회. 요즘 민간주의도 정치성.
영향이 확대되고 있죠. 세 번째, 사회적 기업의 등장 등으로 양자후 구별이 애매해지고 있으며 제3분야의 등장은 양자후 구별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야. 사이먼도 마찬가지야. 사이먼도 양자의 차이는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 정도상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누가? 사이먼. 그리고 3번 신공공관리론. 뒤에서 보여줘. 영어로 뭐라 말했지? NPM이야. 신공공관리론은 경영의 기법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강조하여 고객 중심인 점에서 공사행정은 상호 접근되어가는 추세에 놓여 있다. 80년대 신공공관리론은 경영의 기법을 행정에 도입한다는 거야. 그렇다 영어로 뭐라 말한다? 벤치마킹 그래.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영어로 뭐다? 벤치마킹. 1번 초일류 기업을 모방하여 자기 기업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일류 기업의 우수한 업무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이론. 그래서 미국의 포춘지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포춘지가 쉽게 아이디어를 얻어 새 상품 개발로 연결시키는 기법이라며 벤치마킹이라고 명명했다. 기준점 있죠. 우리가 토목 측량할 때 그 빨간 거 기준점을 영어로 벤치마킹 그런 거야. 벤치마킹은 원래 토목 분야에서 사용되던 말로 강물 등의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기준점을 벤치마크라 하는 데 따왔다. 최초로 제록스사가 캐논사를 모방해서 성공한 거야. 여러분 복사기 하면 뭐지? 제록스 그러잖아. 제록스라는 복사기 회사가 캐논사를 모방해서 성공했다. 영어로 보다 벤치마킹. 쉽게 말해 이런 걸 봐야 돼. 앞서가는 삼성전자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행정에서 도입했다면 그것도 벤치마킹. 그래서 행정과 경영은 구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야. 그 다음 제3섹터 나왔죠? 더 서스섹터 1. 아미탐 엣지오니. 엣지오니는 민관 혼합기업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작하여 생산하는 방식이죠. 왜? 민간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부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만큼 정부 영역이 줄어든 거야. 이만큼 줄어들다. 작은 정부죠. 3. 섹터별 1섹터는 공행정이죠. 정부가 반드시 해야 돼. 인허가권 행사. 2섹터 사행정이죠. 백화점 직원의 상품 판매. 제3섹터는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민간기업이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타난 게 부산 위생 주식회사라는 게 있었어. 그거 알 필요는 없고요. 영국에서는 준자율적 비정부주주 그럽니다. 콴고스 이제 뒤에 3편에서 또 배울 거야. 그냥 간단히. 미국에서는 그냥 공생산 그래. 왜냐면 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이 골목길을 순찰한다. 3섹터. 또 예를 들면 교통경찰관하고 모범택시 운전수가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하고 있어. 몇 섹터? 3섹터. 그래서 이제 섹터, 이 3섹터는 주로 정책결정 분야가 아니라 정책 집행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코프로덕션 1번만 별표해 주세요. 공생사는 정책 결정보다는 서비스 전달과 같은 동그라미 정책의 집행 분야의 효과가 크다고 전제. 집행 분야. 브루니와 잉글랜드는 공동 생산의 초점을 정책의 집행 즉 서비스 전달 부분에 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 결정 상황에서도 발생했던 사실에 무관심했죠. 그로 이 공동 생산 파트너로서 NGO의 비중이 크므로 거버넌스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몇 섹터? 3섹터. 그럼 결론 내립니다. 공행정과 사행정은 유사점도 있지만 뭐가 있다? 차이점이다.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출예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주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아셨지? 여러분이 1장 기출 및 예상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또 제가 해설을 자세히 다뤄놨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회의를 위해서 48쪽. 48쪽이 전에 여러분 좀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46페이지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4번 문제. 조선시대 관료들이 행정의 중요한 규범을 외웠던 몇 단? 4단. 4단 배웠죠? 인의예지. 인의예지.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정리됐네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제2장 행정국가와 무슨 사이에 있다? 정보화 사이. 여기서 이제 매년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보죠. 그러면 선행학습 추론 능력 봤더니 기억을 더듬어 보자. 절대국가 16에서 18세기 무슨 국가? 절대국가. 시민혁명으로 붕괴됐죠. 그 다음 나타난 근대국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뭐다? 근대국가. 근데 근대국가 이후에 뭐지? 행정국가. 1929년 세계대공황에서 70년대까지 행정국가 이후에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시대에 따른 민주주의 방식 구분하기. 민주주의도 많아요. 민주주의도 많은데 보통 간접 민주주의하고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간접 민주주의하고 직접 민주주의. 3.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행정권의 기능 분류하기. 행정국가에서는 행정권이 강화되죠. 입법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행정권이 약화된다 이거야. 네 번째, 행정국가에서 행정권이 강화된 배경. 왜 행정권이 강화됐을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1929년 세계대공황. 1960년대 미국 존슨 행정부의 보다 위대한 사회건설. 이걸로 행정권이 강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번 시민사회 정리에서 시민, 시티즌. 시민의 개념이 세 가지 있는데요. 1번 밑줄 고전적 의미의 시민, 2번 근대적 의미의 시민 반대표시, 3번 별표 현대사회의 시민. 시민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누가 시민이냐 이거야. 스파르타쿠스 노예 이런 사람은 시민이 아니야. 시민이 아니다 이거야. 성인 남자만 시민이야. 이 사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에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 시민이란 거야. 그러다 이제 근대 국가에서는 시민혁명을 주도했던 신흥 상공업자, 이 사람만 뭐가 된다? 시민이 되는 거야.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은 누구냐? 부자든 가난하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뭐가 된다? 시민이 된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고전적인 시민, 직접 민주정치가 실시되었던 아테네에서 정치에 참여하여 공적인 일을 담당하기도 했던 사람을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사생활에만 집착하지 않고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두 번째, 이제 근대적 의미의 시민은 누구냐? 그렇죠? 근대 초기에 절대군주를 도와서 봉건적 할거지를 타판에 성공한 부르주아 계급. 성안에 살던 자연인으로 이후 절대군주 향가하여 시민혁명을 주도한 상공업자.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나온 거야.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재산이 없다는 거야. 부르주아, 유산계급. 재산을 가지고 있다. 신흥 상공업자. 현대사회 시민 누구냐? 별표했어요. 기억.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사회는 민주화와 동그라미 무슨 실패? 정부 실패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부활했어. 시민들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게 바로 80년대를 말한 거야. 무슨 실패? 정부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미국에서는 배웠죠? NPO. 개도국에서는 뭐다? NGO.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사회라 지칭하죠. 그리고 3, NGO는 현대 시민사회의 주역으로서 제3영역의 조직이야.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야. 제3영역의 조직, 자발적 조직, 비영리적 조직, 자치적 조직, 지속적 조직, 공식적 조직, 비정치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지죠. 환경연합, 경실련, 참여연대. 지소성을 띠고 있죠. 리얼, 시민사회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점이 변화되고 있죠. 그리고 미음,
시민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어. 정부 역할은 나를 따르러가 아니야. 뭐다? 조정자.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그게 바로 뉴 거버넌스. 신국정관리형에서 정부 역할은 심판자가 아니라 뭐다? 조정자. 그럼 비읍.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파트너십, 동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번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간접민주주의, 엘리트주의 그럽니다. 반대로 심의민주주의를 갖다 합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그럽니다. 그래서 현대 행정에서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 뭐죠? 직접민주주의. 다른 말로 합의를 본다. 합의민주주의. 토론한다 이 소리가 심의민주주의가 됩니다. 한번 7번 보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도 있고 직접민주주의가 있다. 그래서 어느 민주주의가 바람직할까?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이상적인 것은 직접민주주의입니다. 한번 예를 들죠. 이렇게.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 도시국가란 말이에요. 도시국가인데 플라톤, 뭐 국가론 이런 거 보면 잘 보세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은 5,040명밖에 안 되더라고. 시민이 몇 명이다? 5,040명. 이 사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노예들, 여자들까지 다 합쳤더니 한 6만 명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6만 명이야. 1,000, 6만 명 중에서 시민은 몇 명이다? 5,040명이라는 거야. 언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그래서 5,00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아크로폴리스 광장, 또 원형극장. 거기서 5,040명이 모여서 토론, 대화를 통해서 정치를 하자는 거야. 그런 민주주의를 합의민주주의, 다른 말로 심의민주주의 그럽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이걸 갖다 우리가 토론한다 해서 딜리버티브 데모크라시 심의민주주의 그래요. 그런데 봐,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한 50만 명 된 거야. 얼마 된다? 50만 명. 50만 명이 참여를 해서 정치를 하기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50만 명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다. 똑똑한 사람 몇 명 뽑자. 그 갖다 우리가 시민의 대리인 그게 바로 누구를 받는 거지? 국회의원을 받아. 누구를 받는다? 국회의원. 그래서 50만 명 중에서 대리인,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자.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말한다? 간접민주주의. 뭐라고? 간접민주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간접민주주의. 의회가 대신한다 해서 한자로 무슨 정치다? 대의제 정치. 의회가 대신한다? 대의제 정치 그러죠. 이제 문제가 터져서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시민이 주인이야. 시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은 대리인이야. 그런데 주인보다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거예요.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대리인들이 시민의 이익보다는 대리인 자신들의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뿔따고 난 거예요. 뿔따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대리인한테 주었던 권한을 시민들이 다시 회수해. 다시 내놔. 회수하자. 그게 바로 뭐지? 현대사회. 현대사회는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돌아가자. 이런 민주주의를 뭐라 말한다? 심의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요즘 말로 직접민주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얘도 주체가 되는 게 누가 주체가 된다? NGO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로 환원하자. 심의민주주의, 합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또 두 번째는 이거 잘 봐, 여러분. 이 대의제 정치는 바로 다수결의 원리, 의회 정치가 바로 뭐야? 다수결의 원리단 말이야. 다수결의 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소수는 불행하지만 다수는 행복해. 그리고 소수와 다수 간의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한다.
그게 바로 뭐다? 대의제 정치. 다른 말로 다수결 원리다. 다수결 원리.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 잡으세요. 요거 요즘 예를 들어 보자. X라는 식당이 있다고 봐. X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을 갖다가 금연식당 할 것인가 흡연식당 할 것인가 우리 의사결정합시다. 의사결정합시다 이거야. 그래 잘 보세요 이제. X라는 식당이 있다. 근데 봐. 금연자가 5,000명 있어. 5,000명 있고 흡연자, 흡연자가 40명 있어. 잘 봐. 40명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수결 원리를 적용하면 X식당 무조건 무슨 식당이 된다? 금연식당이 된다. 그게 무슨 원리다? 다수결 원리란 말이야. 그러면 이 다수는 행복하지만 소수는 어때? 불행하잖아.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 그게 바로 대의제 정치보다 한계점이야.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X식당을 금연식당 할 것인가 흡연식당 할 것인가 우리 의사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 대화, 타협을 해보자. 그래서 금연자하고 흡연자가 모여서 토론, 대화, 타협을 합니다. 서로 타협을 한 거야.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이렇게 X식당 규모가 5,040평이야. 규모가 5,040평 되는 큰 식당이라고 생각해. 큰 식당이 있다. 금연자하고 흡연자가 합의를 봅니다. 5,040평 중에서 5,000평은 금연식당으로 하고 40평은 흡연식당으로 하자. 서로 손해볼 게 없잖아.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민주주의를 말하고 합의 민주주의. 요즘 우리 말하는 것보다 소통을 강조한다. 무슨 민주주의? 합의 민주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소통의 꼭지점은 뭐가 들어있다? 합의가 들어있겠다. 자, 정리합니다. Representative Democracy, 대의민주주의, 다수결 원리죠. 개념 및 대립 기억, 주권을 가진 주인이 선거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리인을 선출하여 그들에게 정치 권력을 이임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들이 정치적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를 담당하게 하자. 그렇죠? 니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국가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했다. 그러나 근대사의 등장으로 국가의 크기가 광대해지고 인구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 권력을 이임하게 되었다. 즉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정치를 담당한다. 한자로 대의제 정치. 주요 특성에서 기억, 주어진 선호를 얻기 위한 똥림보다 경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 다수의 선호가 곧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야. 바로 뭐지? 다수결리. 디귿, 선호 집합적 민주주의 그러죠. 한계점, 국민과 대리인 간의 대리 문제를 해가지고 보죠. 국민들이 대리인을 감독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니은, 의회의 이상을 강화하며 정치 권력의 집중을 촉진해. 정치 권력이 어디에 집중한다? 의회로. 디귿 한번 별표해 줍니다. 다수결주의는 다수의 독재를 심화시키고 소수파의 배제를 초래함으로써 공동체의 분열과 해체를 초래한다. 반대로 시민민주주의 개념,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대두된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의미한다. 시민민주주의는 시민들 간의 대화,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민이 직접 시민의 참여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대중민주주의를 말한다. 특성, 기억,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대의민주주의와 달리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의 과정 중에 각자의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니은, 집단 간 이익 충돌을 완화시키며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하죠. 기억에다만 좀 별표해 주세요.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시민민주주의. 한계점도 있어. 기억,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하기 곤란하며 심의를 통해 보다 나은 결정에 도달한다는 것도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보장된 것은 아니며 과정으로서만 그 정당성을 진다. 즉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겠죠. 니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심의에 대한 공간적
규모적 제약이 나타남으로써 수백 개의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파벌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 여기까지. 그럼 한번 정리해줘. 각 개인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다. 변화시킬 수 없다. 공동체의 분열이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반대로 각 개인들의 선호는 토론하는 과정 중에서 변할 수 있다. 공동체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시민민주주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죠.